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는 의자 박혜진입니다. 네, 명명관입니다. 여러분은 스포츠 음료가 어떻게 개발됐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 미국의 한 대학 풋볼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이상하게 후반전만 되면 체력이 달려서 계속 경기에 지니까 대학 그 의대팀에 연구를 의뢰했대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체력이 달리는 이유는 갈증. 이 갈증 때문에 계속 체력이 떨어졌던 거래요. 그래서 어떤 그 상품을 개발하게 됐는데 10배나 흡수가 빠른 무탄산 음료를 개발하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토레이. 아, 게로레이. 예, 게로레이. 게로레이. 네. 이 팀 이름이 게이토였는데 거기에 이제 레모네이드와 섞어서 네네. 합성어가 된 거예요. 네. 예. 근데 그 후에 이제 이 팀이 계속 연전연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의 명수까지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끝까지 이게 이기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야, 이제는 이걸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투자의 규제라고 혹시 아세요? 워렌 버핏이라고. 네, 그분에게 찾아가서 제안을 했더니 누가 이런 음료를 마시냐 이러고 거절을 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의 규제도 실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 상품이 정말 인기가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후회를 하고 이제 자신의 실수를 정직하게 인정을 한 다음에 자기가 대주주로 있는 코카콜라에 암시를 줘서 비슷한 음료를 만들게 됐대요. 그게 바로 파워에이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잘 대처해서 역전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네. 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럼요. 네. 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네. 생각이 바뀌는 의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노후 대비는 세계 꼴찌라고 합니다. 네.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모들이 참 부모 노릇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요. 등록금 대줘야죠, 결혼자금 대줘야죠. 그러다 보면 노후가 좀 없어지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예. 있죠. 네. 여기에다 요즘에 은퇴 시기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시대 되다 보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00세 시대. 그럼 이제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부동산으로는 우리가 만약에 은퇴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그런 얘기를 해주실 분 모시겠습니다. 부동산 가치투자연구소의 양철승 소장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그 사람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던가 안정되게끔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줘야겠구나. 인생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말을 2마리 키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양철승 소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0세 시대 이제 부동산 은퇴 설계입니다. 이제 일반 은퇴 설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네, 그런데 부동산에 관련된 거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오늘 그럼 그 부동산으로 가지고 어떻게 은퇴 설계를 하고 방법이 뭔지, 네, 그리고 좀 이런 여러 지속적으로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새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산의 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상장이다, 고령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거주와 이렇게 투자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거주하고 투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떤 분들은 거주하고 투자를 이렇게 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제 매매 차익 투자와 수익형 투자로 또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매매 차익 투자는 이제 가격이 오른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그렇죠? 네,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투자를 제가 소를 키우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소를 키울 때 고기소를 키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매 차익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쪽과 이 오른쪽을 또 보면은 투자의 매매 차익과 수익형 투자가 또 있어요. 이걸 이제 소로 키울 때, 소로 비유를 할 때는 제가 고기소 반대말로 이제 젖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젖소인데 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수익형 투자에 대한 질문들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던가 거주라던가 이런 거 이쪽보다는. 예? 그래서 이 거주 쪽은요, 예, 교통이라던가 상권이라던가 학군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방 개수냐, 남양 친척 친구 오빠 동생 교회 직장, 예? 나 행복하려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는 이유가 어떤 사연이 다 있으신 거예요. 결론을 제가 두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본다면요, 첫 번째는요, 맞춤형이에요. 맞춤형과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에도 보면은 지속 가능한 경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 자체가요, 한 번 만들고 두 번 잠깐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건 능력이거든요. 여자분들이 거의 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40대 이상인데 상담자들이 거의 대부분 분들이 40대 이상이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2년 뒤에 퇴직을 한다. 3년 뒤에 5년 뒤에 퇴직을 한다. 5년이면 그때부터는 준비를 이제 딱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3년밖에 안 남았으면 이제 급한 거고. 그리고 맞춤형이라고 하는 부분. 맞춤형이 또 이제 남편 얘기가 나왔으면, 자녀 얘기가 나왔으면 이제는 왼쪽 편에 자산 부분 얘기가 있어야 돼요. 자산은요, 금융자산하고 실물자산으로 나눠져요. 금융자산 중에서도 주식이라던가 채권이라던가 뭐 외환이라던가 뭐 펀드, ETF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보험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보험 아세요? 보험도 제가 공부를 또 해봤거든요. 보험은 딱 3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보험 어머님, 아버님들이 혹은 자녀분들 들어주신 거 있죠. 3가지가 뭐냐? 오래 사실까 봐, 빨리 돌아가실까 봐, 중간에 다칠까 봐.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를 보험 설계사들이 복잡하게 저축형을 30% 집어넣고 20% 집어넣고 10% 유니버셜 뭐 이거 있죠? 아, 복잡해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보장이지. 그죠? 네, 그러니까 금융자산과 실물자산도 원자재하고 부동산으로 나눠지죠. 부동산이 이제 거주와 투자인 거고.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 갖고 계신 분들 요새 최근에 나온 뉴스에 보면은 대출이 약간이라도 있더라도 이제는 주택연금 가입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택연금이 원래는 1주택자만이 가입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다주택자도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원래는 9억짜리 미만짜리만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9억 이상도 가능해요. 근데 9억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10억이면은 예전엔 가입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9억까지만 한도를. 이게 집이 10억이든 11억이든 12억이든 9억까지만 이렇게 해주는 걸로. 그리고 또는 이런 부분도 있었죠. 다양해.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돼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또 주택연금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또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맞춤형과 지속 가능이 가능한. 네, 지속 가능한 건 뭐죠? 지속은 말씀드렸지만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걸 또 생각하면서 그 다음 생각한 내용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게 지속 가능하고 맞춤형이 되려고 한다면은 한 개인마다의 지출과 수입과 지출과 그 사람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라던가 안정되게끔 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줘야겠구나. 직업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상황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은퇴 설계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연세가 무조건 많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세가 많은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데 나는 지출이 300만 원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 투자 위주로 해서 상담을 많이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은퇴 설계가 안 되신 분들 수익형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저는 복잡하잖아요. 제가 일이 막 복잡하면은요, 저는 원칙을 정합니다. 금융자산 쪽에서는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 회사에서 보장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도 있죠. 그리고 주택연금도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으로 은퇴를 하시려면요, 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방법 중에 하나는 다운사이징이에요.
주택 40평대, 50평대를 줄여주셔야 돼요. 예? 줄여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줄이면서 동시에 뭘 줄여야 되냐면 대출을 줄여야 돼요. 대출을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가계부채 천조라는데.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부동산을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리모델링을 한다던가. 제가 아까 월세가 3.5%짜리는 다가구거든요. 7%짜리는 오피스텔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라라던가 10%짜리는 호텔형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인데 수익률을 높여주면 매매가가 올라가거든요. 수익률이 높아지면.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당연히 실물 자산이 많으면 80%면은 금융자산으로 옮겨줘야겠죠. 예. 네. 그러니까 금융자산 쪽으로 그리고 현금 흐름이 일어나게끔. 현금 흐름이 계속 실물 자산이든 금융 자산이든 여기서 현금 흐름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주는 걸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첫 번째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택연금과 크게 농지연금이 있어요. 이 농지연금은 뭐냐면요. 농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농지은행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농사를 못 해요. 농사를 못 지어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혹은 도시민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을 대량으로 모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주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주택 연금도 있고, 농지은행도 있고, 이런 농지연금, 농지은행 이렇게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주택이 허름한 주택이 있었어요. 급하게 나왔어요. 한겨울에. 원래 겨울에 돈이 잘 안 돌아요. 부동산은.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설계를 제가 해봤죠. 그랬더니 12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세대를 나오게끔 되니까 매수를 해서 펜스를 쳤습니다. 펜스를 쳐서 딱 철거를 하고 나서 건물 짓는데 이걸 정확하게 100일 만에 지었어요. 빨리 지으면 100일 정도 돼요. 한 넉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다 올라갔네요. 뒤에는 시장 벽돌에 앞에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지 분석을 해봤더니 33평이었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좀 키가 큰데 제가 가로 세로로 누워 있으면 한 평이에요. 근데 2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누워 있는 그 한 평 가지고 2평을 지을 수가 있는 걸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해요. 그럼 100평이면 200평을 지을 수 있겠죠? 33평이면 66평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3종이라는 건 조금 더 지을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보시면은 분양가 원가는 2억 5천에 건축비가 들어갔는데 거의 순이익이 한 2억 정도 발생하게끔 이렇게 컨설팅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은퇴 부분이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뭐든지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가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소를 2마리, 아까 소 표현을 했네요. 소보단 말이 낫겠네요. 말을 2마리 키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백마와 흑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말은요. 오른쪽 말은 실용학문이에요. 제가 사업을 거의 지금 한 17년, 18년 가까이 계속 사업만 하고 있는데요. 결론을 봤더니 사업이 생산, 판매, 재무, 인사, 연구개발이에요. 부동산을 봤더니요. 지역 있죠, 지역. 그러니까 지역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암동이란 말이에요. 지역. 여기 강당이 한 200평 돼요. 지역과 크기와 종류. 여긴 상가예요. 어디든지 간에 종류와 지역과 크기가 뭐 사시는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딱 틀이 있다는 거죠. 경제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학도 거시경제가 있어요. 거시경제는 큰 수레바퀴죠. 소비, 생산, 분배라고 하거든요. 애들이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거기 지역이 막 사서 소비를 해야만 거시경제 큰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미시경제는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용학문이 있고 그다음에 인문학이 있죠.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딱 앉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공감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어때요? 머리 갖고 사랑하나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를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마음은 어떤지, 육체적으로는 어떤지, 영적으로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면은 역사라던가 철학이라던가 예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해해주고 알고 공부하고. 그런데 오른쪽 말만 예를 들어서 커진다, 왼쪽 말만 커지면은 마차가 반대로 돌아버리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잘 키워주시면서 이 두 가지가 커짐으로 인해서
통찰력과 직관력이 생기는 거죠.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의 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용산에 예를 들어서 저는 부동산을 많이 비유를 하니까 어떤 분이 2006년도에 벽돌 같은 거 이렇게 하나를 신문지에다 쌓았고 한 70 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하나 사러 왔어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걸 원하시나요? 이거는 평당 500이고요. 이거는 520이고 이거는 530입니다. 그랬더니 한 10분 동안 생각하더니 520짜리 그거 주세요. 그러더니 그 벽돌 같은 걸 딱 펴보니까 10,000원짜리. 옛날에는 통장도 없어요. 그냥 다 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다녀요. 그래서 계약하고 딱 갔는데 거의 가격대가 많이 올랐어요. 용산민족공원이 이전한다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삶에 대한 통찰력, 이런 어떤 직관력 딱 보면은 저 숙제 잘하게 생겼어요? 네? 잘해요. 제가 강의를 많이 하고 목이 많이 쉬었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통찰력과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어떠냐면은 굉장히 예술적인 거예요. 예술적인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 그 사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굉장히 예술적이다. 그럼 그림 보면은 그 한 점에 얼마 몇십억 몇백억 이러죠. 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얘기죠. 네, 이런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워낙 짧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많이 이렇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요. 엄청 많죠. 네, 여기 네. 젊은 사람들 와 있는데 예. 은퇴 얘기하는데 막 계속 수긍하고 이러는 그러네요. 은퇴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서도 꼭 땅값을 물어본대요. 그래요? 진짜요? 네.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늘 저 전문가가 나오신다 그래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한 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부동산 투자 괜찮냐.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투자 부분이요. 네. 예전에 이제 70년대, 80년대는 막 급격하게 경제 성장이 됐었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그 강남을 지명도 없었기 때문에 영등포의 동쪽이라고 해서 영동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근데 그게 논반만 있을 때 영동 그렇죠. 개발 발표하기 전에 평당 그렇죠. 땅값만 평당 200원이었어요. 네.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100배, 200배씩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투자라고 얘기하지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나 사용의 개념으로서 접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렇죠. 가격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뛰고 뭐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리모델링 쪽이라던가 혹은 뭐 신축이라던가 네. 혹은 이런 어떤 그 지역 그러니까 숲보다는 나무 그 매물 자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가치를 올리는 그러한 쪽으로 관리 쪽으로 가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사실 부동산 뭐 패러다임이랄까 그게 좀 변화하고 있나요? 혹시 새해 맞아서? 급격히 또 변화를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요? 일단은요. 예.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그 관리 회사들이 별로 이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전세 때문에 그래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그 전세 전세제도. 제도가 월세로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전세 난 때문에 지금 거의 월세로 막 바뀌고 맞아요.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건물 관리 회사들이 점차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또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뭐 투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 나름대로 오시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 자기가 본인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 300만 원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500만 원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이런 전체 자산에 대한 금융과 실물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도 많았던 소유 거죠. 개념보다는 공유 개념도 많이 가고 그렇죠. 있네요. 공유도 있죠. 저희가 그 베이비 부모가 지금 한 800만 정도 돼요. 그죠. 그래서 좀 난 친구들은 네. 결혼시켜주고 딱 집 한 채 딱 달랑 남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주택연금 말씀하시는데 네. 저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죠?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제가 제도적인 부분들도 얘기를 했는데 주택연금은 이제 장단점을 아셔야 돼요. 네, 장단점. 네?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비유를 많이 해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집안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은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아쉬운 게 뭐냐면 9억 이상 소유자 9억이라도, 9억 이상도 9억 이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네. 9억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입을 인정해주겠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 주거용까지?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이제 오픈이 된 거예요. 이제는 1주택자 많이 됐었는데 다주택자 집이 2개든 여러 세 개든. 채. 3개든 네, 네.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게 한 2가지 정도가 또 있어요. 제도적으로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계속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네, 좋아지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수수료를 좀 내려주면 어떤가 전 싶어요.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가입하는데 2%인가 그러고 매년 0.5%를 또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부담스러운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료나 보증료의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꼭 그 주택연금에 내가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주하지 않고 월세 놓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대출이 없다고 하면 주택연금을 가입하게끔 해주면 어떤가. 좀 더 제도적으로 편하게 좀 해줄 필요가 예, 있겠네요. 좀 더 편하고 그래야지만 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렇지. 어떤 환경이 되지 않겠어요?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네. 네. 대표님은 은퇴를 어떻게 설계하고 계세요? 좀 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요? 우리가 네. 벤치마킹 해야 되겠어요. 저는 그 100세 시대 동안 저는 100살까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적어놨어요. 버킷리스트. 네. 저는 100세 건강이 허용하는 한 이렇게 강의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예? 이런 생활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부동산 쪽은요? 아, 부동산이요? 부동산에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계획이 돼 있긴 한데요. 어느 정도는 뭐, 예. 제가 또 책상 위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제 사무실에 다 거북이들이 있어요. 예. 인형도 있고 옥으로 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어떤 의미로? 천천히 가도 간다. 아.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왜냐하면은 이 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리모델링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얼마 정도의 값어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이 하기에는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남의 자금을 막 끌어들이고 이러지 그냥 않고. 욕심 부리지 말라. 네, 그리고 그래도 그냥 가요. 저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의 제 철학이 또 있겠죠. 투자 철학이. 그러니까 부동산 쪽으로는 뭐 그리고 저는 자녀한테 부동산을 상속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임대를 받게 되면 그거에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전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차라리 뭐 자녀한테 그런 거, 그러니까 재물을 줄 때는 사서 예전에는 양반과 서민들을 같이 붙여줬다잖아요. 이렇게요. 물질과 같이. 그러니까 물질만 주는 게 아니죠. 사람을 같이 붙여주는 거죠. 아까 사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문학이다. 예, 그 과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제 또 나름대로는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는 네. 또 시간이 또 핵심을 짧아서. 말씀 안 하시는군요. 그거 좀 들어볼까 했는데. 자,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신 양철승 소장님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은 음악회나 공연 같은 거 자주 다니세요? 네, 자주는 아니지만 저희 딸이 또 음악회사에 있고 아, 와이프도 좋아하고 그래서 근데 뭐 저는 특별히 좋아한다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요? 네. 사실 클래식 공연을 가서 제대로 즐긴다 하시는 분들 몇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가서 좀 참 음악 좋다 하다가 점점 좋으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늘은요 아마 이분의 연주를 들으시면 잠이 확 달아나실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실력도 아주 뛰어난 일렉 바이올리니스트 이하림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제가 한국이었지만 첫 시작을 이제 연주로서 여러분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정말이죠. 여기가 사실 공연장이 아니다 보니까 상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마음껏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건 아쉽지만 그건 다음 기회에 공연장에서 따로 여러분들을 뵙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 공연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그게 또 제 일이 돼서 그렇게 항상 행복하게 지금 살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다른 보통의 클래식 전공을 한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어릴 때부터 음악을 했고 이게 물론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음악을 하지 않는 분들께서는 근데 어릴 때부터 음악을 해서 그냥 이제 클래식 음대에 진학을 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클래식 바이올린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대학 졸업반 때 이미 이쪽으로 전향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이렇게 프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렉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는 제 공연을 보셔서 많은 분들이 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안 믿으세요. 근데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무대 공포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안 믿기시죠? 네. 제가 학교 내에서도 이런 연주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를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를 하면은 친구들과 뭐 이제 전 학년이 다 모여 있고 교수님들도 뒤에 앉아 계시면 제가 이렇게 한 곡을 연주하는 동안 다 이제 종이하고 펜을 들고 평가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렇게 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미스가 나면 앞이 까맣게 변합니다. 왜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계속 한 곡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순간이죠. 그랬던 제가 스스로한테 이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했던 게 오로지 음악이었고 바이올린이란 악기고 난 이걸 분명히 좋아해. 그렇다고 내가 천부적인 재능은 없어. 그렇다고 우리 집이 정말 부유해서 내가 잘하지 못해도 계속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의 가정도 아니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찰을 하고 끊임없이 저와 대화를 시도했고요. 내가 과연 뭘 좋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무엇이 있고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고 클래식이라는 음악 장르에서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조금은 그 벗어난 만큼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에게 강한 이런 자극이 됐던 순간이 있는데 이제 영국의 본드라는 여성 4인조 이런 일렉 바이올린, 일렉 첼로, 일렉 비올라로 해서 하는 그룹을 제가 모 방송국에 아르바이트를 가서 이제 저 뒤에서 가수 뒤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 때 봤는데 너무나 정말 저한테는 충격적이었어요. 다들 고스펙의 연주가 뛰어난데 서로 이렇게 4명이서 서서 연주를 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웃고 뭐 말도 해요. 관객하고도 웃고 너무 신나 보이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다면 나도 죽기 전에 한 번은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홍대 길거리에서라도 저런 무대에 서서 내가 정말 5살 때 이후로 음악을 하겠다는 그런 정말 꿈 외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고 정말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학교 4학년 때 그런 이제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렇게 정말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길이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100% 완벽하게 잘해야만 이걸 해야 되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게 아닐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믹스해서 누구한테도 없는 유일한 바이올리니스트, 퍼포먼스, 공연가, 강연가 이 두 개가 다 같이 되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하나의 어떤 정말 유일한 아이템이 되고자 끊임없이 저는 저 자신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되게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어떻게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이 컨택을 하고 액팅을 하고 표정 연기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느냐. 근데 대답은 하나예요. 없어요. 저 안 해요. 그냥 그 순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 눈을 보면서 제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감정들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려는 생각 한 가지밖에 안 해요. 제가 느끼는 대로,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대로 입이 막혀 있기 때문에 팔과 다리와 머리와 손가락을 써서 온몸으로 여러분들한테 대화하려고 끊임없이 저는 매 순간 시도하면서 무대에 서 있고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의 중심에는 행복이란 키워드가 있습니다. 가져가셨죠? 근데 그런 저에게도 이제 힘든 시간들은 당연히 오죠. 흔히 말해서 뭐 슬럼프라던가 아니면 뭐 번아웃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저도 사실은 재작년 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의 저와 비슷하게 무대 위에 서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그 공허함이에요. 무대 아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생활화돼 있는 감정의 패턴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막 우울증에 걸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안타까웠냐면 하루 중에 무대에 서 있는 시간 1시간, 무대 아래에 있는 시간 23시간. 행복한 시간이 1시간이고 23시간은 다운되어 있는 거죠.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삶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가 찾았어요. 작년에. 그거는 그 무게의 중심이 저에서 여러분들로 옮겨가니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 너무 행복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저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이 행복 단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셔서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혹은 그 다음 날 여러분들의 삶이 저로 인해서 조금 더 에너지가 넘치고 조금 더 열정이 생기고 뭔가를 내가 다시 시도해봐야겠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해봐야겠다. 혹은 내가 조금 더 행복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23시간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저를 봐주시고 저한테 뭔가 가져가신다고 느끼시지만 억울해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제가 훨씬 많이 가져가요.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게 저는 또 그 힘든 시기를 극복을 했고요. 행복이란 건 사실 어느 순간에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누구한테나 어느 순간에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되게 힘들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걸 계속 찾으시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를 계속 찾으세요. 우리가 단 한 명도 남이랑 완벽하게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쌍둥이도 다 다르죠? 분명히 나만이 갖고 있는 매력과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좋아하는 일, 행복 이거를 쫓아서 가시다 보면 한참 가시다가 이렇게 잠깐 뒤돌아보시면 뒤에 부와 명예가 같이 걸어오고 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그게 속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분명히 걔네들을 내가 끌고 가지 않아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가져가시면 이 뒤에서 어느새 쫄랑쫄랑 쫓아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네. 바네사 메이라고 아시죠? 그럼요. 그 열렬한 팬이었거든요. 네. 오늘 바꾸기로 했어요. 이하림 씨로. 메이 씨. 와, 공연 정말 멋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마저는 도발적이었어요. 도발적이었어. 제 가슴이 좀 설레죠.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네. 아 정말요? 네. 네. 혹시 그 음악을 하면서 네. 본인의 철학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좀 행복 얘기도 했는데. 저는 철학이라 이게 아까 강연 내용 중에 있었지만 선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네. 선한 네. 영향력. 주변에. 네, 네. 아, 그런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에너지가 전달됐어요. 네. 사실 저는 테크닉이 감동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감동을 주는 데는 테크닉 말고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생각했던 첫 번째는 진정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를 겪으면서 생긴 게 선한 영향력. 기업이 배워야 될 얘기인데. 두 가지. 아, 그렇구나. 네. 아, 그 강연하면서 느낀 점은요. 저는 이제 공연을 봤을 때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한 번도 안 웃으시는 분이겠구나. 그래. 그랬는데 강연할 때 느낌 어땠냐면요. 정말 따뜻하고 귀엽지 않으세요? 그래서 심지어 그 앞에 계신 우리 분들에게 그 어떻게 언니 혹은 누나가 되게 이렇게 다독이면서 조언해 주는 것 같은 그래. 그런 따뜻함을 느껴서 그게 참 좋았어요. 그죠? 저도 네. 누님으로 삼으면. 그건 삼가주세요. 예전에 그냥 정통 클래식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네. 그냥 클래식을 클래식 바이올린을 했을 때랑 지금과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네.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변신을 시도하셨을 때 좀 주위. 비판의 시선이랄까 네. 아니면 당연히 네. 너무 많았죠. 좀 불편한 시선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았고요. 뭐 어차피 내 인생이니까 막 이러면서 내가 좋으니까. 네. 저돌적이야. 다른 건 다 괜찮았고 저는 일단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항상 평가를 받으면서 그거에 막 전전긍긍해가지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일찍 깨달은 것뿐이고 좋아하는 걸 즐기면서 하고 싶었고 네. 근데 무대 위에서 이제 저는 다 푸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장인 분들은 뭐 가끔 어디 클럽을 갔거나 어디 막 화려한 데 가서 막 이렇게 일탈. 네. 그게 일탈이시잖아요. 저는 삶이 그렇다 보니까 반대예요. 저는 그래서 쉬는 게 정말 집순이처럼 집에 있거나 그리고 불도 잘 안 켜요. 조명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아, 그래요? 본능적으로. 집에 계실 때는 네, 그리고 정말 어둡게 있거나 그리고 클럽이나 뭐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음악이 나오는 곳을 저는 아예 안 가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그때 보충해 뒀다가 무대에서 발산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다. 근데 이런 일을 하면 좀 외롭잖아요. 아까 포기하고 공허함 싶- 얘기하셨잖아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네.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마인드 컨트롤? 포기하고 싶을 때 네. 있었어요? 있었겠죠? 근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날 만큼 사실은 그러니까 지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지친 거. 근데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그러니까 희노애락의 모든 감정을 동시에 가장 짧은 시간 안에 나한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게 연주였고 악기였고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서 강연하다가 이 얘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울었어요. 근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 많았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돈을 못 버니까 정말 그 당시에도 막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3,000석에서 공연을 하고 뭐 공중파에 나오고 막 이럴 때였는데. 모이기만 하면 다 네가 밥을 사라 막 이럴 때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막 겨울에 지나가다가 500원짜리 오뎅을 못 사 먹을 정도로 그래요? 힘들었거든요. 그때 질문을 했을 때 스스로
100억을 준다고 했을 때도 이거를 바꿀 수 있니라고 했을 때 대답하기 전에 눈물 먼저 왈칵 나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주저함이 아니라 그냥 그 간절함이 네, 거죠. 그냥 본능적인 거, 그리고 간절한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었을 때도 세상이 다 나를 외면한 것 같았을 때도 내 옆에 있었던 친구가 저 친구고 네. 가장 내가 정말 행복했을 때 또 있었던 친구가 저 친구.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친구 어디 갔어요? 그 데리고 오시지 그랬어요. 옆에다 두고 바이올린. 오늘 아마 그 행복 바이러스 그리고 그 바이올린 연주하시면서 모든 어떤 좋은 기운들, 선한 아까 영향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아마 다 받으셨는지 지금 이 방청객 여러분들 표정들이 참 좋으시거든요. 예, 오늘 좋은 영향 끼쳐주신 우리 이하림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첫 강연자는 100세 시대에 부동산 은퇴 설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요. 주택연금이라든가 농지연금이라고 하는 특별한 연금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전달해줬던 얘기는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연구해라 라는 것이었고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저희들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100세 시대에 정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두 번째 강연자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의 개념을 알았습니다. 음악은 만인의 언어라고 하는데 그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잠시 행복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본인은 포기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신감도 사실 우리가 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는 저마다의 재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재능을 잘 알고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 재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예. 이제 역할이 이제 부모님과 학교가 획일적으로 어떤 꿈과 목표를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저희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살다 보면은 사실 자기가 원치 않은데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소망하는 일 그리고 정말 내가 꿈꾸는 그 행복이 뭔지 늘 하루 중에서 아주 작은 시간이라도 물어보고 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